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원자 모형에 대한 변천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요,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화학의 개념들을 조금 한 번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갖고 정말 다양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리 크게 전자 껍질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주기율표에서의 전자 배치들, 그리고 원소를 분류하는 과정까지 한번 살펴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잘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반드시 우리 통합과학 올해 올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화학적인 개념을 조금 상기시켜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을 좀 살펴볼 예정이 있고요. 여러분들 프린트 39페이지를 시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원자 모형이라고 한다면 이 모형이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정의를 내려봤냐면 볼 수 없는 대상이 있어. 이 볼 수 없는 대상을 다양한 실험적 결과를 바탕으로 그 대상의 성질이 드러나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한 설명 체계가 바로 모형이야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원자라고 하는 대상은 사실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얻어진 그 원자의 성질이 있겠죠. 이러한 성질이 눈에 보이도록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설명한 설명 체계가 바로 원자 모형이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원자 모형을 제시한 사람은 누구였냐면요. 우리 돌턴이라는 사람 이름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돌턴이라는 과학자가요. 원자 모형을 제시를 했고요. 자, 처음에 원자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톰이라고 불렀대요. 자, 요거 한번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톰이라는 값은 글자는요. 쪼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앞에 있는 어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무할 수 없는, 쪼갤 수 없는 입자야 라고 해서 쪼갤 수 없는 중성입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쪼갤 수 없어, 공 모양을 가지고 있어, 얘는 공 모형이야 라고 맨 처음에 불렀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다양한 실험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실험을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무슨 입자를 발견하냐면 원자라고 하는 것은 쪼갤 수 없는 입자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원자를 구성하는 어떤 입자가 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먼저 발견된 입자는 바로 전자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음극선 실험이 무엇이었냐 한번 살펴볼게요. 요런 유리관을 하나 준비합니다. 자, 여기다가 양쪽에 이제 전극을 조금 연결을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전극을 연결하고요. 한쪽은 마이너스 극, 한쪽은 플러스 극을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 강한 전압을, 고전압을 한번 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압이 뭔가요?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고에너지, 강한 전기 에너지를 가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가는 가느다란 형광빛의 선이 발견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서 이 선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이 빛을 음극선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러한 음극선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조금 준비를 해봅니다. 자, 첫 번째, 이 음극선 사이에 이런 식으로 물체를 한번 갖다 놨습니다. 자, 선생님 뿌이하고 있는 손가락을 그려봤는데요. 자, 그랬더니 그 뒤로 뿌이라고 하는 이 손가락에 무엇이 생겼냐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마치 뭐처럼 음극선은 마치 빛처럼 직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일단 음극선 사이에 내가 물체를 갖다 놓았더니 이 물체에 무엇이 생겼냐면 그림자가 생겼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내가 여기다가 작은 바람개비를 한번 갖다 놔봤어. 그랬더니 이 바람개비가 뭐해? 회전하고 있네요. 과연 바람개비가 왜 회전할 수 있었을까? 바람개비가 회전하였다. 음극선은 바람개비를 회전시킬 수 있는 영향도 있어. 세 번째, 여기다가
요런 말굽 자석을 한번 갖다 놔봤어요. 자석. 자석 같지 않지만 자석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음극선이 어떻게 돼? 휘어지는 거죠. 왜 휘어지지? 뭔가 자기장에 반응하는 그런 입자의 흐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석을 갖다 대었더니 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 뭔가 전하를 띠는 입자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어떤 전하를 띠는지 궁금해서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대전체를 서로 가까이 갑니다. 이런 식으로 대전체를 가까이 가는 거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전기장을 형성시켜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랬더니 플러스 극으로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실험이고요. 이게 바로 실험의 결과들을 선생님이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음극선의 성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 어떤 성질들을 우리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을까? 자, 첫 번째. 자, 물체를 갖다 놨더니 그림자가 생겼어? 이거 빛처럼 뭐 하는가 봐. 직진하는 성질이 있나 봐 라고 하는 음극선의 직진성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바람개비가 회전했어. 즉 바람개비에 충격을 가할 수 있으려면요, 음극선이라고 하는 게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 우리 토항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나나요? 운동량은요 어떻게 구하냐면요, 우리 이렇게 P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질량 곱하기 속도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 이제 바로 무엇을 가진 입자구나, 질량을 가진 입자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음극선은요, 질량을 가진 입자가 구성하고 있을 거야. 입자성을 나타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석을 갖다 댔더니 휘어졌어. 즉 자기장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 거야. 우리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요, 우리 그 도선 주위로 자기장이 형성되면서 그 도선 자체가 자석처럼 움직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석에 반응했다는 얘기는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는 바로 전하를 띠는 입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즉 음극선은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전기장을 형성시켜 줬더니 플러스 극으로 뭐했다? 이렇게 휘어졌다. 이러한 음극선은 음전하를 띠는 입자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자, 요 네 가지 실험 결과와 결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조금 도출할 수 있는 거냐면, 음극선은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직진하는 질량을 가진 입자야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입자를 우리 뭐라고 불렀다? 전자라고 불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바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인 전자가 발견이 되었고요. 과거에 이제 중성 입자라고 하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었기 때문에 음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다면 양전하를 띠고 있는 어떤 부분도 있을 거야 라고 했지만 그 양전하를 띠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플러스 전하를 띠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어떤 부드러운 공간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이러한 전자가 마치 푸딩에 건포도가 박혀 있는 것처럼 존재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모형을 우리는 실제로 푸딩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원자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성질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한 원자의 성질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푸딩 모형이라고 해갖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과거에 톰슨의 이제 제자가 있었어요. 바로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러더퍼드는요, 스승님의 원자 모형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고 싶었어요. 증명하고 싶었죠. 역시 우리 스승님의 원자 모형이 맞아 라고 하는 걸요. 그래서 몇 가지 실험을 조금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합니다. 자, 어떤 실험이었냐면 금박을 준비했어요. 금박이라고 한다면 금을 아주 얇게 핀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금을 아주 얇게 피면은 그 원자의 단막층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뭐 완전히 이제 한 층으로 구성된 이제 금박을 만들 수는 없었겠죠. 아무튼 최대한 이렇게 얇게 폈어.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질량을 가지고 있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어떤 입자를 발사를 합니다. 아주 강한 힘으로, 즉 엄청난 속도로 얘를 발사를 해. 그러면 원자라고 하는 것은요, 톰슨, 즉 스승님이 말한 것처럼 부드러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어떤 영역에 전자가 박혀 있기 때문에 어떤 질량을 가진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어떤 입자를 강한 속도로 통과시킨다면 아마 부드러운 입자를 다 뚫고 밖으로 나갈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입자를 쏜다면 대부분 통과하거나 아니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기 때문에 얘가 조금 어떤 그 반발력의 힘을 받아 휘어질 수는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통과할 거야 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실험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요. 이제 알파 입자 발생기라고 있어요. 뭐 그냥 선생님이 이름 지은 건데 알파 입자를 발생기가 있다고 칩시다. 알파 입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생긴 친구냐면 그때 당시엔 이게 알파 입자가 이렇게 생겼는지 몰랐겠죠. 자, 요렇게 생긴 게 알파 입자입니다. 보면은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어. 양성자 2개니까 우리 원자 번호 몇 번이죠? 원자 번호 2번이고요. 헬륨이죠. 즉 얘는 질량수가 4고요. 전자가 없으니까 2 플러스의 전하를 띠는 양전하를 띠는 어떤 입자, 바로 이게 바로 알파 입자입니다. 이 알파 입자 발생기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 앞에다가 바로 금박을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굉장히 얇게 펼친, 그러니까 원자의 단막층이라고 생각하는 그 금박을 갖다 놓습니다. 금박. 그런 다음에 이 주변에다가 무엇을 할 거냐면요. 스크린을 이렇게 싹 씌워줍니다. 자, 노란색으로 할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스크린을 씌워줄 겁니다. 자, 이 스크린은요, 바로 만약에 전자가 전자란다. 그 알파 입자를 쐈을 때 이 알파 입자가 달라붙으면 형광빛을 내는 스크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까지 준비를 합니다. 알파 입자가 스크린에 닿으면 형광빛의 빛이 발산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알파 입자를 발생하고 샥샥샥 쏩니다. 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러더퍼드가 예상했던 대로 대부분 이렇게 끝부분에, 즉 금박 뒷부분에서 이제 알파 입자가 발견이 되었어요. 물론 약간의 예상을 했던 것처럼 이 플러스 전하의 반발력 때문에 약간의 휘어지는 친구도 발견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금박 뒷부분에 알파 입자가 발견이 됐어요. 이걸 통해서 역시 톰슨, 즉 우리 스승님의 원자 모형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데 어떤 실험적 결과가 나왔냐면요, 이런 대부분 결과가 나왔지만 이쪽 앞부분에서도 알파 입자가 발견이 된 겁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자예요. 여러분이 과학자라서 어떤 실험을 진행했다고 칩시다. 당장 다음 주까지 논문을 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농도가 높아질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질 거야 라는 가설을 세우고요. 시약들을 잘 섞어서 농도에 따라서 반응 속도를 측정해 봤더니 이런 아주 그래프가 나와버린 거죠. 마치 농도가 증가할수록 반응 속도가 증가하고 있구나. 굉장히 아름다운 그래프가 얻어진 거야. 자, 근데 그 중에 실험 결과 하나가 여기에 찍혔다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에 얼른 이제 논문을 내야 돼. 근데 이상한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실험 결과랑은 다른 실험 결과가 나왔네? 요거 내가 잘못 실험했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오차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얘를 뭐 할 수도 있어? 그냥 이 실험 결과를 지워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내고 할 수 있었겠죠. 자, 만약에 이제 과거에 러더퍼드가 정말 희한한 공간에서 발견된 알파 입자의 존재를 그냥 실험 오차일 거야 라고 넘어갔다면 과연 현재의 원자 모형은 어디까지 발전이 되었을까요? 자, 궁금하긴 하죠. 아무튼 과거에 이러한 러더퍼드라는 사람은 요 실험 결과를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몇만 번에 한 번의 확률로, 굉장히 낮은 확률로 지금 이 앞쪽에 스크린에 발견된 알파 입자를 발견하고는 다시 한번 실험을 진행하게 돼요. 그랬더니 역시 마찬가지 비슷한 위치에 또 한 번 알파 입자가 나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자,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했냐면요. 이 알파 입자가 금박을 맞고 튕겨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학회에 가서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제가 대포를 쐈더니 종이를 향해서 대포를 쐈더니 이 대포가 종이에 맞고 튕겨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관찰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알파 입자가 금박을 맞고 튕겨나간 겁니다. 자, 그래서 스승님의 원자 모형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를 했다가 스승님의 원자 모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실험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불렀어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불렀고요. 이런 식으로 알파 입자가 튕겨 나오기 위해서는요. 바로 원자라고 하는 거의 중심엔 무엇이 있을 거야? 뭔가 질량이 굉장히 크지만, 즉 알파 입자를 튕겨낼 수 있을 만한 어떤 강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그런 입자를 튕겨낼 수 있을 만큼 질량이 크지만 굉장히 낮은 확률로 튕겨내야 되기 때문에 부피는 굉장히 작은 어떤 입자가 존재할 거야. 즉 밀도가 굉장히 큰 입자인 거죠. 밀도가 굉장히 큰 입자가 존재할 거고, 이 입자도 플러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이런 알파 입자를 이런 식으로 반발력에 의해서 휘게 만들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플러스 전하를 띠는 질량은 크고 부피가 매우 작은 어떤 입자의 존재를 예측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원자 핵이라고 불린 거죠. 러더퍼드는 바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 핵이라고 하는 입자를 발견했고요. 이러한 원자 핵의 발견을 통해서 뭐라고 원자 모형을 표현을 하냐면요. 원자의 중심에는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매우 작은 부피의 질량이 매우 큰 그런 입자가 존재할 거고요. 그 주변을 전자가 뱅글뱅글 원운동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원자 모형을 제시한 것, 바로 태양계 주변, 태양의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 모형, 행성과 같다라고 해서 행성 모형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매우 작은 부피의 원자핵, 우리 원자핵의 이제 크기를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얼마나 작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축구 경기장이 있으면 이 축구 경기장 안에는 모래알 또는 축구공의 크기야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만큼 원자의 핵은요, 굉장히 작은 부피에 매우 높은 밀도로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토대로 바로 이 실험 결과를 해석한다면 첫 번째 대부분 통과했어.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통과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원자의 대부분은 무엇이구나, 빈 공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휘어지는 이러한 알파 입자는요, 바로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의 반발력 때문에 휘어질 수 있어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세 번째, 튕겨 나온 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같은 전하를 띠는, 그리고 질량이 매우 크고 작은 부피 속에, 즉 밀도가 매우 큰 입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입자에 의해서 낮은 확률로 튕겨나갈 수 있어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러더퍼드가 이러한 행성 모형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실험적 결과를 통해서 주장하게 된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프린트로 넘어가시면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극선에 대한 이야기, 음극선이라고 하는 거, 톰슨이 바로 이 음극선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음극선의 성질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다. 직진한다, 질량을 가지고 있고요. 전하를 띠는데 음전하를 떼요. 그래서 이러한 푸딩 모양,
마치 플러스 전하를 띠는 부드러운 공 모양의 물체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박혀있는 푸딩 모양을 이제 제시를 했고요. 하지만 그 톰슨의 제자인 러더퍼드에 의해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의해서 이러한 원자 모형을 반박하게 되는 새로운 원자 모형의 제시의 계기를 마련했고요. 바로 여기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빈 공간이고 그리고 휘어지는 그러한 걸 통해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에게 근접했을 때 전근의 반발력에 의해서 휘어질 수 있고요. 튕겨 나온다라는 것은 매우 질량이 큰 입자가 작은 부피 안에, 즉 큰 밀도에 있는 그런 원자핵 중심에 원자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행성 모형을 제시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모형은 우리 요런 모양을 자주 알고 있죠. 바로 보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원자 모형을 바꾸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자핵 주변에 러더퍼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원자핵 주변의 전자가 원운동하고 있어. 근데 이러한 원자핵 주변의 전자가 특정한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전자는 원자핵 주변에 어느 위치에나 존재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보어에서는요, 이러한 전자의 위치를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게 바로 보어와 러더퍼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보어도요, 이제 톰슨의 제자이기도 하고요, 러더퍼드의 제자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젊은 과학자였다고 해요. 자, 그럼 이러한 보어는 어떠한 실험적 근거를 통해서 이러한 원자 모형을 제시했을까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어디로 넘어가 보냐면요. 이쪽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에 대한 내용에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기 전에 우리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에 대한 이해를 먼저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41페이지 밑에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개의 이제 비탈길, 한쪽은요 이제 비탈길을 준비했고요, 한쪽은 계단처럼 모형을 준비했죠. 자, 쌤이 가정을 좀 해볼게요. 가정. 여기 이렇게 자, 사람이 있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사람이 있어요. 자, 얘가 이제 공을 찰 겁니다. 자, 공을 찰 거야. 공이 이렇게 있으면 공을 찼습니다. 공이 차면 이렇게 쭉 날아가겠죠. 날아가서 이 비탈길에 이렇게 안착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공이 어떻게 돼? 비탈길이기 때문에 다시 쭉 하고 내려오겠죠. 그래서 얘가 쭉 하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갈 겁니다. 이때 요런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어요. 자, 뭐였냐면, 자, 요 이제 올라가면 이만큼의 높이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를 갖잖아요, 이 공은요. 그러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그 위치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이러한 운동 에너지를요, 빛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센서가 있다고 칠게요. 그냥 이거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면 그 빛이 바로 이쪽에 스펙트럼으로 찍힌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이에요, 그냥.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자, 요 사람이 선생님이야. 선생님이 자, 1년 365일 10초에 한 번씩 매일매일 쉬지도 않고 요 짓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맨날 공을 차는 거야. 그럼 어느 날은 좀 힘이 좀 세게 차서 여기에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럼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위치 에너지가 전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빛이 조금 더 큰 에너지를 찍힐 거야. 만약에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고 칩시다. 자, 어느 날은 힘이 조금 안 좋아서 이쪽에 공을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그러면 요만큼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가 전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이러한 운동 에너지가 전부 빛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렇게 빛이 찍힐 수 있겠죠. 자, 요 짓을 아까 몇 번 한다고 했어요? 1년 365일 하루에 10초에 한 번씩 계속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위치 선생님이 공을 다 올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요 아주 미세한 차이에 있는 모든 에너지의 빛이 전부 다 운동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면서 찍힐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찍힐 수 있는 여기를 채워지는 요걸 뭐라고 불러? 바로 이러한 형식으로 스펙트럼이 찍히는 것을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동안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옆에 보시면 조금은 상황이 달라요. 자, 선생님 만약에 여기서 똑같이 공을 찰 거야. 공을 찰 건데 1년 동안 10초에 한 번씩 매일매일마다 공을 열심히 찹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이 이 계단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정해져 있어요. 맨 위에 올라가거나 두 번째 칸에 올라가거나 첫 번째 칸에 올라가거나, 그쵸? 요 경우밖에 없고요. 얘가 떨어지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살펴보면요, 자, 여기 끝에 층, 그 다음 층. 자, 이거 선을 좀 이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보면은 여기 1층, 1층, 2층, 너무 두껍죠? 다시. 자, 1층, 2층, 3층, 4층이 있다면, 자, 1층으로 공이 떨어지는 경우의 수를 한번 찾아보자. 자, 1층으로 공이 떨어지는 경우는 4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거나 3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거나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거나 몇 가지밖에 없냐면 총 3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가 빛 에너지 찍히면서 총 3개의 에너지를 찍겠죠. 빛이. 자, 2층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어떨까요? 공이 만약에 2층으로 떨어져? 그러면은 4층에서 2층으로 떨어지거나 3층에서 2층으로 떨어지는 거, 바로 2가지 경우밖에 없을 거고요. 3층으로 떨어지는 건 바로 4층에서 3층으로 떨어지는 1가지 경우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보면은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3가지, 2가지, 1가지, 총 6가지의 공이 떨어지는 경우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아무리 매일매일 공을 차더라고 해도 이 공이 운동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즉 떨어지는 과정에서 방출할 수 있는 빛의 종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바로 요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런 느낌이 이제 선 스펙트럼이고요. 요 느낌이 연속 스펙트럼이야. 즉 연속 스펙트럼은요, 모든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선 스펙트럼은요, 특정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원자 모형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러더퍼드에서 보어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요, 바로 스펙트럼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을 조금 설계를 합니다. 수소통에다가, 그러니까 방정관에다가. 자, 써볼게요. 자, 이러한 뭐 똑같이 아까 썼던 것처럼, 자, 방정관에다가, 이런 방정관에다가 수소기체를 잔뜩 넣어 놓습니다. 수소기체는요, 이렇게 수소가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하고 있고요. 분자 형태로 존재하고 있죠. 자, 이를 만약에 이 유리관에다가 1몰만큼 넣었다고 칠게요. 자, 1몰이라고 하는 건 우리 1단원에 대한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힘들겠죠, 지금. 6.02 곱하기 10에 23승 개만큼 있는 게 바로 1몰이야. 뭐 몰라도 돼요. 자, 아무튼 간에 엄청나게 많은 개수의 분자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역시 마찬가지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고전압을 가해줍니다.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고전압은요, 강한 전기 에너지, 즉 강한 에너지를 가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강한 에너지 때문에 이 수소 분자가 쪼개집니다. 쪼개지면서 수소 원자가 되고요. 이 전자는요, 그 강한 에너지를 흡수해서 어떻게 됩니까? 들뜬 상태가 됩니다. 우리 들뜬 상태, 바닥 상태 배웠었죠? 즉 전자가 가장 안정한 상태, 즉 에너지가 가장 낮은 껍질에 존재할 때를 우리는 바닥 상태라고 했고요. 그 외의 경우를 전부 다 들뜬 상태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바깥 껍질을 이동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러더퍼드 모형에서도 뭐 아무튼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전자는요, 바깥 껍질로 이동할 수 있다. 바깥 껍질이라는 얘기는 안 했고요. 아무튼 바깥쪽으로 이동했다가, 즉 들뜬 상태가 됐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바닥 상태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무엇을 방출하냐면요, 빛을 방출하는 거죠. 빛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수많은 수소 원자가 엄청나게 많은 빛 에너지를 방출할 겁니다. 흡수한 만큼 방출하겠죠. 그럼 어떤 애는 이만큼 들뜬 상태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애는 요만큼 들뜰 수 있고요. 그럼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어떤 애는 요만큼 들떠서 이만큼 방출합니다.
자, 러더퍼드는요, 원자핵 주변의 전자가 특정 위치에 존재한다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어느 위치에나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은 이 고전압을 가했을 때 수소 원자가 들어있는 방전관에서 발생하는 빛. 자, 이때 발생하는 빛을 내가 만약에 프리즘에 통과를 시켰어요. 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건요, 이제 빛의 에너지에 따라서 에너지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르다는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야? 빛을 분리해 시켜주는 거죠. 분리. 그래서 혼합된 빛을 분리시켜주는 건데, 어떤 빛은 요만큼 어떤 빛은 자, 요만큼 굴절돼서 이렇게 나아가고요. 어떤 빛은 많이 굴절돼 갖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치? 자, 여기다 만약에 선생님이 A4 용지, 즉 종이를 이렇게 갖다 놨어. 그랬을 때 러더퍼드 모형에 따르면 원자핵 주변의 전자가 어느 위치에나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스펙트럼은요, 아마 엄청나게 많은 수소 원자가 다양한 정말 모든 에너지의 빛을 다 방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측한 결과는요, 연속 스펙트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하지만 실제 실험 결과는요, 어땠어요? 연속이 아닌 요런 선 스펙트럼이 나왔어요. 자, 이러한 결과를 러더퍼드의 행성 모형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더퍼드의 제자이자 톰슨의 제자였던 보어라는 사람이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가요? 자, 일단은 앞에서 나왔던 요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되는 거냐. 얘 같은 경우에 어느 위치에나 존재할 수 있어. 즉, 그 어떤 에너지라도 다 방출할 수 있는 상황이 요 상황.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의 상황이라면 이게 선 스펙트럼이 나오게끔 되려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특정한 위치가 규정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자 모형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원자라고 하는 건 우리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야.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여기 선생님이 이제 에너지를 이만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운동장에 가서 막 운동장을 10바퀴 돌아. 그러면은 내가 운동장을 돌 때는요, 선생님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운동장을 돌 거 아니야. 그럼 나의 체력은 점점 낮아지겠죠. 낮아지다가 그리고 막 이만큼까지 떨어졌어. 그치? 요거는 이제 운동장을 돌면서 내 체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 에너지가 점점 감소하는 거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전자 또한 원운동할 때는요, 자신의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을 합니다. 즉, 전자라고 하는 입자는요, 자신의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럼 전자 에너지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면은 어느 순간은 원자핵의 인력에 이끌려 뭐 할 수 있어? 꽝! 하고 충돌할 수 있는 거야. 요거를 이제 전자기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원자는 10의 마이너스 13초, 12초 정도밖에 존재할 수 없다 라는 실험적인 계산 결과가 나와버린 거죠. 그럼 이제 전자가 원자에게 충돌하면요, 그냥 붕괴되는 겁니다. 사실상 없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도 이제 다들 원자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사람도.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살아가고 있잖아, 그지? 자, 즉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린트 넘어갈게요.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러더퍼드 모형의 한계점 중요하겠죠. 자, 수소 방전관의 고전압을 가했을 때 방출되는 빛, 그 선 스펙트럼을 원자 모형에 따라서는 다용히 연속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실험 결과 선 스펙트럼이 관찰됐다. 즉,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한계점이 있었고요. 첫 번째, 1번. 두 번째는 뭐가 있는 거야? 바로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 따르면 전자가 스스로 원운동하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그 에너지가 감소한 전자는 원자핵의 인력에 이끌려 충돌해서 붕괴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즉, 원자는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원자 모형이 제시가 될 필요성이 필요해진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게 바로 보어가 얘기하는 겁니다. 전자가 존재하는 특정한 위치,
궤도가 있고 그 궤도를 전자가 타기만 한다면 이러한 전자는 아무리 원운동해도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전자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부르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당돌한 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대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이제 우리 중학교부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이러한 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존재할 거야라고 우리 모형으로 배우게 되는 아주 견고한 모형이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보어가 얘기한 건 이런 거죠. 전자 껍질에 전자가 있으면 그 전자 껍질에 원 운동한다고 얘기했어요. 원 운동해도 이러한 전자 껍질 내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일단은 원자의 안정성은 해결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자는요. 전자 껍질을 드나들 때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그래서 해당 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면 되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야 라고 설명을 했고요. 사실상 큰 근거 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원자 모형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완벽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각광을 받으면서 견고한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 이렇게 보어 이론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 아직 현대의 원자 모형이 나왔지만 이 부분은 조금 난해한 해석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해서 우리 원자 모형이 이렇게 변천하게 되었고요. 몇 가지 그 원자 모형이 변천하는 과정에서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발견되었구나.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원자 모형이 변천되었구나. 이러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선생님이 짧게 준비한 영상 5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까지 같이 보면서 이번 시간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영상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따로 필기하는 것보단 스토리를 듣는 느낌으로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오비탈과 양자수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도입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원자 모형의 변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처음 원자 모형을 제시한 사람은 돌턴이었습니다. 쪼갤 수 없는 입자라는 의미로 어텀이라고 불렀는데요. 하지만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 원자의 구성 입자인 전자의 존재가 밝혀지고 원자를 표현하는 모형이 변화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띠는 부드러운 입자에 전자가 콕콕 박혀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모습이 마치 건포도가 박혀있는 푸딩 모양과 비슷하다고 하여 푸딩 모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의해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또 하나의 입자인 원자 핵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원자 모형이 제시되었습니다. 원자의 중심에는 매우 작은 공간에 높은 밀도의 질량을 가진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존재하고 그 주변을 전자가 원운동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 모양이 마치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과 유사하다 하여 행성 모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러더퍼드에 일어난 모형에도 한계점은 있었습니다. 그 시대 젊은 과학자인 보어는 생각했습니다. 고전 역학적으로 전자는 움직이는 그 행위만으로도 전자기파라는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원자 핵을 원 운동하는 전자는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며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점점 원자 핵의 인력에 이끌려 결국 충돌하여 원자가 붕괴되어야 하는데 어째서 원자는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죠. 또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실험적으로도 큰 한계점을 가졌는데요. 러더퍼드 이론에 따르면 수소기체가 들어있는 방정관의 고전압, 즉 수소기체에 고에너지를 가했을 때 방출되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 얻을 수 있는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러더퍼드 이론에 따르면 고에너지에 의해 분리된 수소원자의 전자는 원자핵 주변 어느 위치에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고에너지에 의해 들떠버린 수많은 수소원자의 전자가 다시 바닥 상태로 떨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며 모든 에너지 영역의 빛을 방출하게 되어
연속 스펙트럼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관측 결과 연속이 아닌 선 스펙트럼이 나왔고 새로운 원자 모형의 제시가 필요해진 것이죠. 이 현상을 보고 보어는 생각합니다. 만약 핵 주위의 전자가 원운동해도 에너지 방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이 있고 전자가 그 공간을 타기만 한다면 아무리 궤도 운동을 해도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러한 공간이 존재하면 어떨까? 라는 당돌한 가정을 하게 됩니다. 보어가 말한 이러한 궤도들은 특정한 에너지 값을 기준으로 양자화되어 있어 그 궤도상에 놓여진 전자는 바로 그 궤도가 허락하는 에너지를 가져야만 궤도상에 존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보어 이론으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연속과 불연속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과거 과학자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는 연속 스펙트럼과 같이 그 값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1도씨의 물과 2도씨의 물 사이에는 무한히 많은 온도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죠.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과학 용어로 연속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툭툭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이 쭉 이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다룰 전자와 같은 미시세계에서는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미 정해져 있는 어느 특정한 값의 배수로만 그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미시세계에서의 에너지는 특정한 양을 가진 틀이 이미 정해져 있고 이것의 의미를 과학 용어로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전으로 123.4원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대한민국의 동전은 500원, 100원, 10원으로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세 가지 동전의 배수, n배에 해당하는 값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어는 원자핵 주위의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죠.